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절차적 하자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만역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몸조심하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민생 챙기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보험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민주당은 내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 청년 취업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외전. 헌재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선고 직전까지 계속될 여야의 막판 총력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법제사법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야 정치권은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법사위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제대로 절차가 지켜졌다면 국민들께서 당연히 그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인정하고 이렇게 승복을 강요할 그런 분위기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적법 절차에 오류가 있다는 그 방증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수사권에 논란이 있으면 더더욱 즉시 항고해서 결정 받아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수사팀이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는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여당의 핵무장론 주장이 트리거가 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친중 노선 탓을 하는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다 모아져서 이번에 민감국가로 지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여당 의원들은 국민 안정과 국익을 위한 핵무장론 주장은 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외교 사안을 두고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은 핵을 상당히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무기 전략 체계에 있어서 이건 엄청난 비대칭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6일 예정된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여당은 수사 관여가 될 수 있다고 반대했지만 야당은 과거에도 같은 전례가 있었다며 명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한치의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내일은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본회의에는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과 마약 상설특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민주당은 두 상설특검안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조사합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경찰이 마약 밀반입을 도운 혐의로 세관 직원들을 수사하려 하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정쟁 도구로 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의 경우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본회의 의결만으로 진행할 수 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설특검안이 통과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조항이 없어서 출범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 조정 근거를 담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법안은 다음 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건 직무유기라며 체포도 가능하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 대표가 막말로 최 권한대행을 협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경찰 신변 보호 이후 방탄복을 입고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고통이 되고 한미 동맹이 위협받는 등 계엄 때문에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정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헌법 위에 있는 거냐며 헌법재판소 판결 후에도 마흔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건 범죄 현행범과 다름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테러리스트나 할 법한 협박을 했다며 맞받았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은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마흔혁 임명을 요구하며 퇴로를 구축하는 게 아니냐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막말을 일삼는 이재명 대표가 헌재의 탄핵 심판과 본인의 재판 결과에 승복할지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협박을 멈추고 헌재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한다고 선언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역대 최장기간 심리를 기록하면서 탄핵 선고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여야는 민생 챙기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험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열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납니다. 오다흰 기자가 전합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험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보험업 전반에 관한 각종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보험업계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요양산업 규제 완화를 비롯해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헬스케어 또 반려동물에 관련된 보험사의 업무 범위를 좀 확대한다든지 말시보험의 적용 부분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한 또 인프라 구축 등등에 대한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금융위원회 또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좀 대안을 풀어내는데 우리 국민의힘 정무위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내일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서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현장 간담회는 경제 위기 속에서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재용 회장과 별도의 회동을 갖습니다. 두 사람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간담회에 앞서 별도로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대응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합니다. 당 지도부도 함께하는 별도 회동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공기자와 함께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지방부동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제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에선 지방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특히 서울만 가격이 급등하면서 발생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 지방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말씀하셨던 서울, 특히나 이 강남을 중심으로 오르는 이 집값의 흐름을 고려할 때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될 만큼 위기라는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양도세나 취득세 중과 등 이 조세 정책들이 현재의 똘똘한 한 채 서울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만을 만들어냈다며 이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도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첫 번째 이후에 구입하는 지방주택은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기존의 중과세 방식을 유지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민주당에서는요,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선심성으로 던진 것이겠지만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살펴보겠다며 일단 열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건설업계에선 4월 위기설이 나올 정도로 지방 부동산 미분양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의 제안을 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집값과 이 건설업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인데요. 특히 일단 급등하는 서울 집값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부동산과 관련 규제, 금융 등 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라고 오늘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부와 서울시는 한 달여 만인 오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방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서울 인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건설업계의 위기설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신동아 건설이나 삼부토건 등 이 중견 건설사들의 기업 회생 신청을 시작으로요, 이 대형 건설사들이 위험하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유동성이 약한 지방 중심의 중견 또 중소 건설사부터 4월부터 부도나 회생 신청이 줄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역시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정부도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도로나 산업단지, 철도, 신공항 등 이 47개의 이 SOC 사업을 발주하고 올 상반기에 이 SOC 예산의 70%를 몰아서 집중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는 역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이 악성 미분양 물량이 많아서 이 정도 대책으로는 이 유동성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게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이거든요. 또 정치권 입장에서는 이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 집값이 오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역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상승장에 이 서울시의 최근 이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가 상승장에 불을 붙였다라는 비판도 언론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지방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 다주택 중가 폐지를 꺼내들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열린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경제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무위에선 홈플러스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가 열렸지만 MBK 김병주 회장이 불출석하면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는데 여기서 고발도 검토를 한다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17일부터 19일까지 홍콩 출장을 가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했는데 당연히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홈플러스를 인수했다가 경영이 어려워지자 법원에 회생 절차 신청을 하면서 이른바 먹튀를 했다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김병주 회장 뒤늦게 사죄 출연도 약속을 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금액이나 방법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불출석했는데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검은머리 외국인인 이 김병주 회장이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청문회를 계속해야 하고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 역시
증인이 불출석한 것도 모자라서 서면으로 답하겠다라는 등 이 오만방자한 태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법적 조치와 별도의 청문회 필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여야는 조만간 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열고 김병주 회장을 직접 소환한다는 방침이고 만일 여기에도 불응하면 고발도 진행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이 MBK가 사모펀드인데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우려가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모펀드가 인수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수가 10년 사이에 가파르게 급증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모펀드라는 개념이 사실 한국에 등장해서 자리를 잡은 것은 10여 년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일반 대중이 아니라요, 소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서 운영되는 펀드인데 이 기관 투자자나 고액 자산가가 참여를 하고 투자자 수는 49명 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문제는 이 중에서도 PEF, 일명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입니다. 이 목적이 경영참여인데 기업을 인수해서 불필요한 사업군을 정리하고 체질을 개선해서 회계를 개선시킨 뒤에 차익을 실현해서 다시 매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중장기적인 미래를 보기보단 단기적인 이익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펀드의 경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산 유동화에 집중하다 보니 기업 자체의 경쟁력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모펀드 소유의 회사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기준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인 곳은 58곳으로요, 2014년 21곳에 비해서 2.8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상장사 중에서는 한샘, 롯데 손해보험, 하나투어, 락앤락, 남양유업, SK증권, 미시아 등이 MBK 파트너스나 어피너티 혹은 한행컴퍼니 같은 사모펀드가 직간접적으로 소유를 한 곳입니다. 특히 최근 증시를 시끄럽게 했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도 MBK 파트너스, 영풍과 연합해서 참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어제 여야 모두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참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을 했는데요. 수익 극대화만을 쫓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정부가 중대 위법 발견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야가 제52회 상공의 날을 맞아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공인들의 노력에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제 혁파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그리고 노동개혁 등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대로 신속히 심의해서 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 대한민국 채용 박람회에 참석한 권 비대위원장은 쉬고 있는 청년 인구가 50만 명을 넘었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와 기업의 일자리가 매칭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위한 맞춤형 인재들을 양성하고 기업과 구직자 간의 정보 격차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35일 만에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다시 지정하자 오세훈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황정화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대권 욕심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해서 서울 집값을 폭등하게 만들어 그 고통을 국민이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또 정부도 지난 1월 오 시장이 해제 검토를 밝혔을 때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3월 1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정족수 3인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죠. 최 대행은 방통위 정상화,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민생과 정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참는
찬물을 끼얹었다. 이진숙과 이인의 방통위를 보호하기 위한 정권의 꼭두각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야당의 줄기차게 방통위원 국회목 사면의 선임을 위한 추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 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지난달 가결시킨 방통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방통위 전체 회의를 개최할 때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몫인 3명의 방송통신위원이 추천되지 않아서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행은 개정안대로 회의 정족수가 3인 이상이 되면 국회 추천 여부에 따라 방통위 운영이 중단될 수 있어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방통위는 2인으로 불법적으로 계속해서 의결을 해왔었거든요. 예. 그것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법안이었었는데 오히려 그걸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최소한 3인이 됐을 때 회의를 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법이잖아요. 5명이 정원인데 최소 3인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자. 합의제 기관에서. 그게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주도한 민주당이 정작 위원 추천은 안 하고 있다며 여당 몫인 한 명의 위원을 공개 모집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여당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게 되면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의를 열 수 없게 돼서 방통위의 기능이 정지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목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하여 방통위의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돌입하며 민주당을 압박하는 국민의힘과 거부권을 행사한 최대행을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 개의 정족수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통위의 정상 운영은 언제쯤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정당 해산법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최근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즉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프레임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시키고 나아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보면 윤석열의 이제 비상계엄 선포라든지 내란 행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동조하고 옹호해 왔거든요.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의힘이 민정서상 책임을 지겠냐, 이로 인한 우리 민주주의 후퇴, 경제 후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냐. 개정안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게 될 경우 소속 정당이 정당 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또 해산 결정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에서 후보를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 사후적 보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발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정당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대표 1인 천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면 이재명 대표 혼자서 대선 치르겠다. 물론 개혁신당도 있고 하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 혼자 선거 치르게 하자는 법안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더 자각하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로서는 의미 있는 법이다. 헌재 평의가 길어지고 긴장감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서로에게 결과 승복을 촉구하고 있는 여야. 논쟁은 멈추고 향후 국정 수습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정치권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용 기각, 각하 이런 이제 결과를 두고서 재판관들 사이에 경론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고 있어서 그렇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빈 공간, 빈틈을 채우기 위해서 숙고의 시간을 갖는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견해를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연 이후 그리고 이번 주를 넘기는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언제쯤 선고 시점이 이루어질지 같이 이제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조혜진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여러 이제 분석들이 나오지만은 그 어제 민주당에서 그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면서도 네. 굉장히 강하게 빨리 선고 기일 잡아서 선고를 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를 한 것처럼 네. 당초의 예상 또는 예정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늦어졌고 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선고나 박근혜 대통령 선고 때 비해도 거의 뭐 대략 이렇게 되면 한 2배 가까이 그 변론 종결 이후에 네. 이 선고까지 시간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그 심리 초기에 심판 초기에 빠르면 2월 중에도 선고할 수 있다는 까지 그때 나왔거든요. 예. 그것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그 여야 어느 쪽이라도 그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인용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고 기각이나 각하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인용을 한다면 6명만 채워주면 되는 거고 네. 기각이나 각하는 3명만 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선고할 수 있는 상태면은 뭐 다른 부담도 있겠죠. 그동안에 이제 절차적으로 좀 논란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그 마무리 그 부담을 최소한 가급적 많이 이제 덜어내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고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은 결정돼서 빨리 해야 되고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도 못 하고 있는 거는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인용이 단계까지라는 6명까지 안 갔거나 네. 기각이나 각하가 3명이나 4명까지 안 갔거나 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간에 빨리 그 확정이 되면은 네. 기다리지 않고 할 것 같아요. 선고를. 아직까지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선고를 늦추는 원인이다. 결론이 났는데 다른 고려 때문에 늦출 가능성은 그럴 여유는 지금 없는 절차적 상황이거든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숙고의 시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결과를 아직까지 도출하지 못했다. 근데 이제 그 재판관들이 아직까지는 서로의 그 의견을 나는 어떤 결론을 냈다. 이거를 서로 그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글쎄요, 뭐 그 헌법재판소 내에서의 과정은 다 우리 저희가 추론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연히 뭐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하는 거죠. 결과가 안 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죠. 한 가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해석은 인용과 기각이 좀 엇갈리는 것 아니냐 네. 이런 해석이 있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큰 방향은 결론이 나 있는데 그 큰 방향이 결론 난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그 개별 그 심리에서 판단한 건에 대해서 표현이나 또는 이 찬성이 다수 또는 만장일치라더라도 이 보충 의견이나 그 개별 의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건가. 그리고 그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하더라도 혹여라도 그 중에서 이거는 재판관 중에 한 명이 뭐 결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건 표현이나
또는 이러한 법리 전개에 대해서는 이러한 반론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는 두 가지 가능성 다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발표할 만한 그 어떤 결과까지는 못 얻은 건 분명한 거고요. 어떤 이유이든 간에. 네. 그렇다면은 처음에 뭐 8대0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현재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뭐 아까도 얘기했던 8대0도 그건 그 희망 사항이고 네. 지금 뭐 갑자기 원래 8대0이었는데 6대2, 5대3으로 바뀌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일각의 또 희망 사항이기 때문에 네. 결과가 8대0인지 6대2인지 5대3인지는 저희들로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단계이고 다만 지금 상태라면 큰 방향 정도는 줄기는 잡아놨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제 개인적인 추측은. 그리고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짜맞추고 완성된 틀을 갖추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늘 우리가 뭐 그 국회에서 협상을 해도 그렇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큰 합의는 됐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과 그거에 대한 표현 방식까지도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소 시간이 있고 다만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뭐 다음 주에 있는 이재명 대표 재판하고 연계해서 지금 기일을 늦추고 있다 이런 식의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그분들의 판단에 대한 약간 모욕적인 표현이 될 수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그다음에 그 사법부의 사법부의 어떤 이 사법 시스템은 그대로 각각의 흘러가는 거지 이것과 이것이 서로 연계되고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큰 틀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의 어떤 그 문제 제기라든가 아니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공간들을 채우기 위한 시간들이 아니냐 말씀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다음 주 26일 2심 선고 이거는 그 현재 재판관들의 고려 사항은 아니다. 네, 전혀 고려 대상 아닙니다.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선고 시점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다음 주가 될까요? 그 정도 예측을 하려면은 비교적 내부 상황을 꽤 많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 시점까지 추론이 가능한데 그럴 정도 뭐 알고 있지는 못하고 다만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온 과정만 놓고 그냥 뭐 수상적으로 보자면은 빠르면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예, 아니면은 그러면 4월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최악의 경우 그 다음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쟁점들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든 실체적인 문제든 쟁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게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온 심리 과정이 이렇게 운만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또 질서 있게 정리를 해온 과정이 아니고 굉장히 그냥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결국 한 분 한 분이 최종적으로 다 머릿속으로 다 정리해서 아주 명쾌하게 투명하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심리 절차 그 과정이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부실해서 그렇더라도 뭐 그냥 빨리 대충 결론 내리자면 그건 또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 좀 나머지 이렇게 좀 그게 부작용이라든지 논란이 이런 게 안 남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지금까지 논란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한다면은 시간이 다음 주도 조금 더 걸릴 부족할 수도 수 있다. 있겠다. 빠르면 다음 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렇다면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 다음 주도 안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날짜를 언제 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이제는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내부에 정확한 그 어떤 뭐 정보가 우리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그 판단해 보면 내일 아침 아주 일찍 한 10시 이전에 한다면 금요일도 가능은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경찰도 그렇고 헌법재판소 주변에 안전공간 확보 등등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일 뭐 그 정도 하루 한 24시간 이상의 시간이 있어야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안전공간 그 어떤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조치들을 취할 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이번 주는 조금 어려워졌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번 주 그렇다 하더라도 금요일 날 기일을 발표한다면 다음 주 초가 될 거고 만약에 이번 금요일도 기일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 경우에도 주 후반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탄핵 기각에서 현재 이제 각하에 대한 그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의 선고 승복 공식 선언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탄핵 초기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기울었죠. 인용 가능성을 뭐 민주당이든 또 아니든 그다음에 탄핵을 주장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네.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그 흐름이 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으로 출발했죠.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생겼고 내란죄를 둘러싼 논란들부터 해서 최근에는 이제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 가지고 석방되고 네. 석방됐다는 자체가 주는 어떤 효과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석방의 사유로 법원이 제시한 그 논지가 헌법재판관들이 심리하는데 새롭게 고민해야 될 이슈를 던져준 측면도 있고, 네. 그래서 심리 초기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차원보다도 인용이 당연한 것처럼 됐던 분위기에서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네. 쪽으로 많이 흘러갔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인용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 이제 기각이나 각하인데 기각이나 각하 중에 어느 쪽의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쪽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헌재가 시간이 많이 몰렸잖아요. 뭐 결론 나면 빨리 발표를 해야 될 상황이고 발표를 한다는 측면에서 인용이나 기각은 토론이 많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론이 많이 필요한데 네네. 각하는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결론 내기가 좀 더 빠르고 그다음에는 인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재판관들 입장에서 보면은 인용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네. 윤명이 안 돼서 결국은 이제 기각이나 각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기각보다는 각하 쪽이 부담이 덜하다. 왜냐하면 각하를 하게 되면 본인이 인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살려두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다른 절차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탄핵 이슈를 제기하도록 하고 싶겠죠. 완전히 거기서 종결시키는 것보다는. 그건 각하는 그게 가능하니까. 네. 기각은 그걸로 끝이고 이제 뭐 이렇게 사안이 완전히 종결되는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측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홍 의원님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의힘과 여권 관계자들의 이제 희망사항인데요. 이게 왜 더 증폭됐냐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그런 거거든요. 네. 구속 취소가 사실은 이제 절차적인 문제였지 않습니까? 검찰이 기소 시간을 지나서 네. 그동안 기존에 이 날짜로 계산하던 걸 갑자기 법원 그 판사가 시간 계산을 하면서 시간이 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구속 취소를 시킨 거 아니겠어요? 네. 물론 이제 수사권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구속 시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 취소 사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이나 여권 쪽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내란죄 문제가 원래 내란죄가 명시돼 있다가 내란 행위로 바뀌고 내란죄 자체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건 형사법에서 다룰 문제라고 하면서 네. 빠졌기 때문에 이건 그러면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하다 이 주장인데 근데 이 문제는 이 일반 형사법 체계하고 그 헌법재판소의 그 어떤 이 변론 과정 그리고 이 판단의 그 어떤 심증을 굳혀가는 그 과정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저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 내란죄 빠지는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게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에요.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국회 측 소추인단에게 그러면 이거는 형사법 체계에서 다루고 그 행위에 대한 판단만 하겠다라고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 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의 제기했을 때 이건 우리 평의를 거쳐서 다 합의한 사항이니까 그 더 얘기야 왈가불가 하지 마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절차적으로 그거는 헌법재판관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용과 기각에 대해서는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이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각하 가능성은 그래서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후, 그러니까 밤 9시에 민주당이 심야 비상의총을 연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그 헌법재판소 그 판단이 좀 지연되고 있고 우리 당 입장에서 당초보다 예상보다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 당이 좀 긴장감이 높아진 거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면서 이루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의 그러면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단식하는 의원이라든지 또는 지금 계속 우리 당원들 지지자와 당원들이 매일 지금 집회를 했고 의원들도 걸어갔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장기화된 투쟁에 맞느냐 상황 판단을 좀 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그 당이 어떻게 싸워 나갈 건지 그리고 그 의지를 모아 나갈 건지에 대한 아마 전략적인 판단을 다시 한번 재고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민주당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다시 이제 거론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이제 발언이 오늘 또 이제 주목을 끌었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고 이제 몸조심해라 단호한 어조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저는 이 대표가 헌법재판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대적이지만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두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하고 윤 대통령일 거라고 보는데 저분이 현재 심판 상황을 어떻게 지금 감지를 하고 있길래 저렇게 감정적으로 이게 자제가 안 되는 저런 그 은행을 할까? 우리 당에서는 뭐 테러 선동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저는 선동이라고 보다도 물론 결과적으로 선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격앙돼 있는 그 지지자들은 저런 말 때문에 충동을 받아가지고 어떤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걸 의도하고 했다기보다는 스스로 이 감정 주체가 안 돼서 저렇게 자기 통제가 안 돼서 저렇게 말이 그냥 여과 없이 나온 것 같은데 저거는 뭐 최상목 대행에 대한 급박도 아니고 이 현재 상황,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또는 앞으로 예측되는 결론,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런 결론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한 불안감과 초조감과 일종의 좌절감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검도를 넘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나보다도 훨씬 더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저렇게 반응하는 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주 26일에 2심 선고를 이제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 분노, 초조 이런 감정이 순간적으로 분출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네요. 저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분노라기보다는 지금 헌법재판소 판단이 지연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이 탄핵 찬성하는 이제 당원과 지지자들의 어떤 민심이 굉장히 들끓고 있거든요. 그런 걸 이재명 대표도 아마 그 현장을 다니면서 특히 어제는 광주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 당원 중에 한 분이 시위하다가 사망하셨고요. 등등의 일도 있고 해서 광장의 분노를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표현의 그 문장의 맥락도 그렇고 직접적인 것도 무슨 몸조심해라는 게 뭐 그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까 몸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한 걸 지적한 거지 뭐 그 테러나 린치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은 결코 아니다. 다만 어쨌든 당 대표고 이제 그 유력 대선 후보시잖아요. 그래서 표현 하나하나는 좀 더 세심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여권의 정치적 공세에 빌미를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논란으로 해서 그냥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예를 들면 뭐 국헌문란이라든지 또는 직권남용으로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제가 얘기한 네. 거하고 똑같은 내용일 텐데 저는 좀 더 절제된 언어로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그 연금 개혁안이 처리될지도 관심사인데요. 모수 개혁안에 이제 여야가 이제 공감대를 이루면서 합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 민주당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상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요 부분 왜 이렇게 연금 개혁 처리가 늦춰지는 걸까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제 모수 개혁은 사실상 뭐 의견차가 민주당하고 뭐 1% 차이 그런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합의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 합의가 됐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처리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근데 당에서 장기적으로 연금 개혁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구조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늘 그걸 이제 강조를 해왔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거나 의견 접근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모수 개혁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됐고 그거에 큰 문제 없이 처리되는 분위기에서는 구조 개혁이 관건인데 네. 민주당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민주당이 우리 당이 생각하는 그런 개혁 방안을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배제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 합의안에 과거 뭐 웬만한 특위는 다 그냥 다 합의 처리한다는 게 여야 원내대표 그 합의 문구에 다 들어가던 거였는데 특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네. 이슈도 예. 갑자기 이 중요한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거는 합의해서 하려고 해온 건데 네.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국민들한테 좀 비판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온 건데 갑자기 일방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합의 처리를 반드시 약속하자 국민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당장 내일 그 본회의 처리부터 일방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로 이거 본론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 의사하고 맞지 않으면 그냥 일방 처리하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더 합의 처리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네, 민주당이 소득 대체율 43%에는 양보를 하면서 이 개혁안이 잘 이제 진전되는 분위기로 이제 국민들이 지켜봤는데 내일 본회의에서 이 연금 개혁안 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까요? 글쎄요, 뭐 이 정도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합의해 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45%, 43%에서 서로 대립하다가 민주당이 44%, 또 결국 이제 43%까지 네.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큰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하고 군복무 그리고 출산하는 것에 대한 크레딧 지원을 확대하는 거, 그다음에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도 여야가 큰 틀에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의 합의가 됐다. 다만 이제 이 특위에 있어서 연금 개혁과 관련돼서 합의 처리의 문구인데 합의 처리하자 이렇게 처리된 것보다 저도 과거에 이 특위에서 이 내용이 들어갈 때에는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합의된다면 합의 처리 문제를 그 정도 선에서는 서로가 양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갖고도 이제 나중에 저희가 여야가 싸운 적도 있습니다.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갖고 한쪽은 이제 소수 정당은 합의 처리하자고 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다수 정당은 합의 처리하는 데까지 해보다 안 되면 하는 수 없다는 의미 아니냐 이런 이제 유권 해석이 나중에 그거 갖고 한바탕 또 하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합의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런 정도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과거에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합의 처리냐 합의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으면서도 그 차이가 또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일 본회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마지막 이슈는 추경인데 길지 않게 좀 두 분 생각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야가 3월 안에 정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하면서 추경에 이제 속도가 붙는 것 같이 보였는데 정작 기재부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가 배제된 상태에서는 제출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작부터 좀 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4월 추경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가능하다. 네. 예. 그 정부는 여야 어느 한 당이 강력하게 요구해도 쉽게 거절 못 하는데 다른 당 핑계 대면서 쉽게 거절 못 하는데 여야가 같이 한 목소리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한 예도 제가 못 봤고 정부가 예. 참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죠. 뭐 우리 의견을 사전에 미리 왜 다 들어보고 반영해주지 않았는 이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못한다 하고 그냥 그렇게 무산된 경우는 제가 못 봤고 또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도 동기도 뭐 다른 게 아니고 무슨 뭐 재정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국정협의체에서 왜 우리하고 같이 참여해서 협의를 안 했냐 이런 절차적인 문제거든요. 네. 내용은 정부도 추경 필요성을 다 동의했고 여야 정부 다 동의한 건데 내용이 합의된 거잖아요. 그럼 절차적인 문제에서 국정부가 좀 참여가 안 됐다고 하는 거는 뭐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은 명색이 우리 기재부가 그래도 대통령 대행을 모신 부처인데 이렇게 왕따시킬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한 번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내용에 있어서 이견이 없으면은 그렇게 해서 합의해서 가야 되고 그렇게 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4월 벚꽃 추경 보게 되겠죠, 뭐. 네. 이 추경은 제가 보기에는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입니다. 저는 좀 그 기재부하고 여야가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방송이나 토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이창용 하는 총재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우리 금통위원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장기적 구조적 침체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크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발 트럼프 정부로부터 오는 경제 위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또 이에 대한 민생을 좀 보호하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재부의 이러한 태도는 제가 보기엔 매우 잘못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만한 거고 기재부가 정부 부처로서 이런 식의 국회 결정에 자기들이 배제됐다고 안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특권의식과 오만함이 그냥 배어 있는 건데요. 아까 조혜진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정부는 자기가 생각하는 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규모, 그러니까 필요한 필요성이 얼마큼 필요하고 그 필요성에 따라서 가용한 재원 속에서 기재부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만약에 더 필요할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가고 그 과정에서 뭐 기재부가 반대 의견을 내거나 이럴 수 있지만. 이런 문제 사전 협의를 자기하고 안 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게 기재부가 판단하는 가용 규모의 재원 규모 그리고 우선 추경이 편성돼야 될 내용들을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제출하기 어렵다면 여야 정책위 의장과 기재부 예산차관이 3인이 모여서 큰 틀에서의 방향성과 이 큰 방향 그리고 이 몇 개 아주 중요한 굵직한 것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그에 바탕으로 해서 예산안을 추경 예산안을 기재부가 짜와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회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